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경계인 TV를 하면서 경계인의 북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김동철 목사님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북한 비밀 첩보 사업가 경계인은 김동철 박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17년간 북한에서 비밀 첩보 사업가로 활동하며 미국 CIA와 연계된 첩보 임무를 수행한 인물입니다. 김동철 박사님은 서울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고 북한에서 사업을 벌이면서 북한 최고위층과 군부대, 과학자, 사업소 등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했으며 북한의 실체를 경험한 분이십니다. 그의 활동은 첩보 활동과 사업을 병행한 이중적 역할로 숱한 위기를 겪었으며 결국 미국 국적의 사업가이자 스파이로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김덕철 박사님은 자신의 경험과 북한의 실태를 담아서 경계인이라는 책을 출간을 하셨습니다. 이 사회에 대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고백했습니다. 해당 저서는 그의 비밀 활동과 북한 내에서의 생존 및 사업 경력 그리고 첩보와 관련된 파란만장한 인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계인이라는 책입니다. 경계인이라는 명칭은 김동철 박사님이 첩보 사업가, 미국 스파이로서 여러 경계를 넘나들면서 살아남았던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북한 정권 체제 및 국제정보전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로 평가됩니다.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김동철 박사님에 대해서 북한 정권 체제 및 국제정보전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로 평가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야기 나눴습니다만은 미국의 CIA 쪽에서는 김동철 목사님을 안테나라고 이렇게 불렀다 그럽니다. 요약하면 북한 비밀 첩보 사업가 경계인은 김동철 박사를 가리키며 CIA 연계 첩보 활동과 사업을 통해 북한의 내망을 경험하고 고백한 인물이십니다. 예. 경계인 TV의 경계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철 목사님과 함께하는 경계인 TV 북한 이야기 예, 10번째 시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강제노동 생활 24시간 이렇게 소제목을 걸고 이렇게 책을 쓰신 내용부터 읽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보위부에 체포되고 고문을 받고 이제 노동교화소로 넘겨지고 거기에서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고요. 오늘부터는 강제노동을 좀 고된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강제노동 생활 24시 식수는 하루 1.5리터 정도의 한 통이 배급되었고 나의 강제노동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다. 그러나 날마다 하루 노동 할당량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 정해진 노동 할당량을 다 채우지 못하면 감방으로 돌아와 쉬지도 못한다. 밤늦더라도 하루에 주어진 나의 일 할당량은 반드시 다 마쳐야 한다. 깨를 피우며 시간만 보내지 말라는 것이다. 강제노동은 주로 땅을 파거나 개간하는 일, 나무 베는 일, 농사 일 등이다. 식사 시간 이외에 노동 시간 중에는 별도의 휴식 시간이 없다. 그래서 소변 보는 시간이 잠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하게 행복한 시간이었다. 생리적으로 제일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당연히 배고픔이었다. 그래서 나는 바깥에 노동하는 시간이 감방에 있는 것보다도 도리어 더 좋았다. 왜냐하면 바깥에서 땅을 파면 먹을 것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땅속의 하얀 군뱅이는 훌륭한 단백질 보충원이었다. 흙을 툭툭 털고 입안에 넣고 씹으면 탁 터지면서 진득한 육즙이 나온다. 처음에는 별맛이 없지만 그 진행은 약간 고소하게 느껴진다. 산 열매는 최상의 먹을거리였고 생감자를 씹어먹고 난 후 속이 쓰리고 아파서 설사를 여러 번 한 적도 있었다. 많았다. 그리고 팔을 발에서 구우리면 옥수수가 여민다. 막 여밀 때 생옥수수는 야들야들하면서 약간은 단맛이 느껴질 정도로 맛 있었다. 10월이 지나면 옥수수가 다 염으로 져서 알맹이가 단단해지기 때문에 생으로 먹기에는 힘들었다. 산 비탈에서 노동할 때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헛발을 자주 디뎠다. 한 번은 경사가 심한 언덕에서 굴러서 왼손 엄지손가락이 분질러졌다. 그래서 지금도 나의 왼손 엄지가락은 굽혀져서 자유롭지 못하며 할당제 강제 노동으로 인한 무리한 허리 사용으로 지금까지도 나의 허리는 온전치가 못하여 양쪽 다리까지 저린 증세가 계속 지속된다. 나는 다른 수감자와 철저히 격리되어서 생활하였으며 감시교도원은 항상 2인 1조로 하여서 나를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으며 수시로 다른 사람들로 교체되었다. 나이 20대에서 30대 초반들로 보이는 젊은 간수들은 노동 할당량을 추궁하면서 자주 나와 마찰이 있었다. 휴식 시간도 없는 강제 노동에 나의 노동 속도가 빠를 수가 없었다. 숨이 목까지 턱턱 차오르면 나의 손발은 느려지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429번 이따오로 일하면 오늘 제 시간에 밖에 못 들어가. 하여간 젊은 가수 한 명이 나에게 고함쳤다. 내가 라센에서 왕성히 활동할 때에 이런 인간들은 나에게 제대로 말도 못 붙였을 것인데 새파란 어린 가수놈들의 심한 욕설은 물론 인간 이하의 벌레 같은 취급과 위협에 내가 도저히 참다 못해 저항하면 그들은 많은 죄수를 받지만 나처럼 자기들에게 대드는 죄수는 처음 봤다면서 어김없는 구타와 신체적 가해를 주었다. 그 당시 젊은 간수들에게 받는 수모와 비인권적인 처우는 강제노동 이상의 스트레스와 강박감으로 나의 심신을 점점 피폐하게 만들면서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게끔 만들기에 충분했다. 어쨌든 인간적인 뇌를 가지고 있으면 그 모멸감에 견딜 수가 없었기에 나 스스로가 인간임을 포기해야만 살아갈 수가 있었다. 지금 이제 노동하는 그 현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인간적인 그 모멸감이 극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모멸감대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지만 정말 제가 이제 이런 공화국을 전복하기 위한 그러한 간첩 활동을 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 감옥까지 와 있었지만 이런 일이 있기 이전에는 정말 이 공화국의 영웅이죠. 그렇게 이 공화국을 위해서 그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던 사람으로서의 생활할 때는 또 제가 거기서 우리 라천시에서 제가 크게 단독 기업을 가지고 호텔을 운영하는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이제 환경이 바뀌어서 이러한 애들한테 내가 수모를 당하는 걸 이제 겪어보니까 참 이게 가슴이 쓰라린 거예요.
정말 그 옛날 같았으면 너희들은 내 앞에 올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나에게 말도 못 붙이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응? 바뀌어가지고 죄수복을 입고 이렇게 노동판에 나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 여러 가지의 그 인격적인 모독 또는 심한 모멸감을 받았을 때 그 괴로움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러나 그걸 빨리 내가 잊어버려야 그나마 그래도 그 거기에서의 그 생활이 심적으로 부담이 덜 할 것 같아서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립니다. 예. 그리고 제가 거기서 이제 배가 많이 고프니까 네. 땅을 파거나 네. 뭘 하다 보면 네. 벌레 같은 게 좀 나오고 네. 또 군뱅이 같은 것도 좀 나오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정말 배고프니까 참 별 생각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당장 이 배고픔만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거 먹을 수 있겠다고 생각되는 거는 닥치는 대로 먹어봤어요. 뭐 또 거긴 또 조그마한 산속이다 보니까 뭐 열매는 없습니다. 뭐 그 열매가 열릴 그런 그 토양도 아니고 맨 그냥 빼빼빼한 그런 나무들만 있는 거죠. 그것도 아마 겨울 되면 싹 다 베고 없을 거예요. 이제 그런 속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먹을 거라고는 별로 없지만은 어느 때는 참 열매 같은 것도 하나씩 보일 때 있어요. 참나. 그걸 먹을 때는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게 이제 강냉이가 나올 때, 옥수수가 나올 때 되면은 정말 나가서 이러는 게 기뻐요. 왜? 거기 나가면 그래도 뭐 보이지 않으니까 바깥에서. 생옥수수라는 게 예. 익기 전에 그렇죠. 좀 이렇게 그렇지. 젊어지고 나올 물기 때. 있으면서 이렇게 자라요. 이게 그 연글기 전에. 생옥수수. 예. 그러면 그때는 이 옥수수 그거 다 내가 심은 거거든요. 그게 이제 키가 훨씬 크면은 이제 바깥에서 날 지키던 놈들이 못 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 예, 뭐, 맞아, 옥수수가 크니까.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이제 하나 따가지고 아유, 참. 그 생걸 먹죠. 근데 그렇게 맛있어. 참. 맛있어서 이 강냉이 밭에 들어가 일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그때는 그래도 뭐 허기배를 이렇게 좀 먹기도 하잖아요. 이게 제일 내가 어려운 게 뭐냐면 단백질 부족도 있지만은 설탕, 당분이 부족한 거예요. 당분이. 그렇죠. 당분이 부족하니까 이게 이게 어떻게 참 몸에서의 반응이 정말 나도 모르게 막 그 눈물이 날 지경. 당분이 없으니까. 그래 그러나 그 강냉이는 그래도 약간의 단맛이 좀 납니다. 그 미국에서 파는 이 옥수수. 에너지라는 게 다 당에서 나오는데 그렇죠. 당이 없으면 예. 에너지 공급 자체가 안 된다. 예, 미국에서는 이렇게 딱딱하게 여문 건 다 그, 짐승들에게 주는 그러한 걸로 나가지, 마트에서 파는 거는 이렇게 다 부드러운 거 팔거든요. 익지 않은 걸 판다고. 그래서 미국에서 그걸 많이 사 먹어봤죠,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근데 거기 와서 이제 생거를 먹어보니까 이게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단 것도 약간 달짝지근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하나, 두 개씩 이제 따먹는 재미로 땀 뻘뻘 흘려가면서 그 밭을 제가 다 김을 매죠. 이게 자풀이 나는 걸 전부 뽑아내야 됩니다. 거기에 무슨 뭐 비료가 있겠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맨 땅에다 그냥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도 뭐 비가 좀 오거나 뭐 하면 이게 크더라고요. 근데 비가 많이 안 와도 그렇게 잘 피더라고요. 옥수수, 감자 이런 거 심었나 봐요. 네. 근데 감자는 정말 난 그거 그렇게 먹고 한번 혼난 뒤는 내 감자 안 먹었지. 왜냐면 감자가 독이 있거든요. 그래. 와, 감자 뭐 독이. 그냥 뭐 얼굴도 그냥
빨개지고 막, 너무, 뭐, 그래서 나는 그다음서부터는 이 감자를 내가 다 심었지만은, 이 감자를 내가 그렇게 혼나고 나서는 안 먹었어요. 응? 거기서 이게 배고픔을 내가 겪어보니까, 배고픔의 고통을 배고픔을 내가 직접 거기서 겪어보니까, 이 북한 사람들의 생활, 이게 북한 사람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애들. 예. 얘들을 이렇게 굶겨 놓아야 예. 이 체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굶기는 거예요. 예. 이게 참 내가 거기서 느낀 거예요. 의도적으로 예. 가난하게 만든다 이야기. 가난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먹을 것이 그냥 가장 기본적일 수만 있도록, 아니 내가 보면은 땅이 비록 안 좋습니다. 다 산이고 밭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일부러 이렇게 식량이 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불리 먹여놓으면은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내 생각에는 내가 배고프니까 그걸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을 이렇게 배를 고프게 만들어 놔야 통치를 가능하겠다 하는 그러한 어떤 꼼수를 부리는 거 아니겠는가. 열심히 일하면요, 비록 비료는 적어도 산량을 많이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정말 겪어보니까, 야, 말을 안 들을래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배고프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예,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죠. 완전히 짐승입니다, 짐승. 예? 예, 그래, 거기서부터 얼마나 모멸가 보겠습니까? 그래요. 예, 인간인데, 인간을, 이게 하여튼 이 배고픔을 한번 겪어보면은 정말 인간의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이게, 이 욕망,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배가 고프면 정말 이 배고픔 때문에 오는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난 그거를 3년을 겪었어요. 땅속에 군뱅이가 그렇게 그렇죠. 예. 단백질원이라고 예. 좋아했다고 되어 있는데, 조그맣죠. 아주 요만하죠. 예? 군뱅이 무슨 군뱅이죠? 이게 무슨, 모르죠. 무슨 군뱅이인지 모르는데 이렇게 조금 벌레 하얗게 많은 이런 게 거예요. 나와. 예. 그러면 그거, 구더기 같은 거예요. 예, 그걸 그냥 먹는 거예요. 그리고 풀밭 쪽으로, 그러니까는 뭐야, 산비탈 밑으로 보면은 뱀들이 가끔 왔다 갔다 합니다. 뱀들. 응? 뱀이 좀 있어요. 이 뱀도 크지도 않아. 한 요만한 것들, 그런 새끼손가락만한 이런 뱀들이 왔다 갔다 해요. 어느 때는 그거 보면은 막 그것도 잡아먹고 싶어서, 근데 너무 빨리 도망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호미자를 하나 가지고 잡을 수는 있는데 이게 너무 빠르니까 내가 못 잡는 거야. 그러면 그 도구는 그러면은 노동할 때 도구가 있어야 돼요. 도구는 딱 홈이 하나입니까? 예. 왜냐하면 삽을 주거나 곡괭이를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필요로 할 때에는 쓰게 해놓고 반드시 이거는 받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사용하는 건 호미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노동조합형으로서의 이런 노동 현장에 나가 보면은 정말 내가 어떻게 산비탈에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일구어서 소득을 내는 그러한 일을 했는지 참 예, 제가 감개무량합니다. 참 이게 이제 강제노동 생활의 이제 모습을 이제 이야기 나눴고요. 그런 삶 속에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삶을 포기하고 싶은 이런 절망감 속에 빠지셨다고 했거든요. 그 주제를 또 하나 여기에 소제목을 넣었는데,
포기했던 나의 벌레 같은 삶. 이게 또 제목입니다. 오줌물을 몸에 바르면서.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시멘트 방에는 많은 친구들이 함께 기거했다. 바퀴벌레들은 원래 낯익은 친구였고, 가느다란 다리를 수도 없이 많이 가진 회색 빛깔의 수염 긴 털북송이 놈들은 벽이나 바닥을 재빠르게 옮겨 다니며, 짧은 다리에 다닥다닥 절지된 몸을 가진 새까만 놈들은 시멘트 바닥을 천천히 꼬무락 기어 다녔다. 변기통에는 누런 구더기들도 스물스물 기어 올라왔으며, 어떤 때는 밖에서 노동을 하고 돌아보면 말라깽이 생쥐 몇 마리들이 변기관을 통하여 기어 나와서 나의 빈방 철제 식탁 위를 오르락 내리락 거리며 주인 행사를 하고 있었다. 그놈들은 새까맣고 반질거리는 눈동자로 나와 눈길이 서로 마주치게 되면 잠깐 눈치를 보다가 이내 재빠르게 변기통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모기, 파리, 지벼룩 같은 벌레들에게 물린 자국으로 온몸이 흉터 자국이 생겼고, 보지도 못한 이상한 벌레에게 물리면 간지러워서 피부에 피가 나도록 긁어도 시원찮았다. 그 가려움에 견디다 못해 나는 오줌을 받아서 상처 부위에 바르니까 효과가 좀 있었다. 나의 오줌물이 그렇게 효과가 좋은지 그때 처음 알았다. 예. 이게 참, 교화소 안에, 방에 온갖 벌레 가운데 벌레 물리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사셨네요. 이건 이제 참나. 방 안이 햇빛이 좀 잘 안 들고 네. 나오면 습합니다. 습하다 보니까 이 뭐 온갖 벌레가 다 있네요. 다 있어요. 참. 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벌레들을 보면서 야, 많은 생각을 참. 했어요. 때로는 이 벌레에게 물려가지고 뭐 가려워서 그 뭐 벌레 좀 잡죠. 잡을 상황 전혀 아닌가 봐요. 예, 잡아봤자 소용도 없겠네요. 소용없죠. 또 매일매일 오고, 또 들어, 또 예. 들어. 아, 이런 것 벌레에 의해서 내가 물려갖고 막 긁다 보니까 그게 상처가 되고 아, 또 그게 이제 이렇게 피가 나다 보니까 이게 쓰리죠. 그러니까 근데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바를 수 있는 어떤 뭐 약이 없잖아요. 참.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한 것이 차라리 내 오줌을 받아서 한번 여기다 한번 발라보자. 온 뭐 이 사타구니며 다리며 팔이며 이 겨드랑이며 다 그런 벌레에 의해서 그 물렸으니까 막 아유, 가렵죠. 다 긁다 보면. 그래서 오줌물을 내가 이제 받아갖고 오줌물로다가 거기를 이렇게 다 닦아냈습니다. 가려울 때마다 오줌물로 이걸 전부 다 닦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가려움은 좀 없어지더라고. 가려움은 금방 없어지더라고. 그러면서 여러 번 제가 이제 이걸 바르고 나니까 이제 좀 아물더라고. 예. 그렇게 해서 내가 발견한 게, 아, 이게 이럴 때는 오줌물을 받아서 이걸 바르면 되는구나. 그래갖고 오줌물을 항상 받아놓습니다. 그리고 이 벌레들이 너무나, 야, 이게 뭐 오줌물이 치료되네요. 예, 참. 그 벌레들이 또 너무나 귀여운 거야. 왜냐면 나밖에 없고 벌레밖에 없으니까 벌레하고 같이 지내야 되니까 이 벌레하고 그냥 헛소리 하는 거죠. 나도 실성이 된 거지. 헛소리 하는 거예요. 이 벌레 보고. 그래서 내가 벌레야 벌레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벌레를 보면서도 야, 저 조그마한 저런 것들도 이렇게 살려고 이런 데서까지도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 야, 그래 차라리 내가 저걸 얼마든지 내가 발로 밟고 손을 쓰고 다 죽을 수 있는 거를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냥 벌레까지 살았네. 예, 같이 사는 거예요, 벌레. 그리고 모기, 파리, 지벼룩, 예. 뭐 구더기, 뭐 네, 생쥐. 맞죠. 왜냐면 봐봐요, 거기는 재래식 변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에 변이 나가는 그 통로를 따라서 밖에 있는 쥐들이 글로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뭐 비바람만 막았지 그냥 그냥 도천이네 그냥.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쥐들이 또 변기를 타고 이게 왔다 갔다 하지. 참, 이러니 이걸 그렇다고 해서 무슨 예? 틀어 막을 수도 없고. 참. 예? 그러니까 거기는 아이고. 모기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이건 모기는. 근데 이제 이 쥐들이 또 이렇게 변기를 타고 이렇게 돌아다닐 때는 정말 이게 참 어떻게 이걸 잡을 수도 없지. 잡으면 바로 도망가니까. 예, 그런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지쳐버리는 거죠. 그냥 봐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뭐 이따가 가겠지 하고서 그냥 내버려 두고. 오히려 지금 뭐 벌레하고 벌레 친구 삼아서 그냥 그렇죠.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뭘 그걸 내가 먹을 수도 없는 거고. 이제 소제목을 이렇게 또 하나 다셨어요. 나를 원망 마라, 나의 벌레야. 2016년 9월 어느 날 저녁, 그날은 낮부터 비가 많이 왔다. 비가 많이 오면 감방 천장 여기저기에 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 지옥 같은 삶에서 몇 번이나 스스로 죽고 싶은 충동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나를 향해 벌레야 벌레야 라고 불러주셨다. 사람의 생각을 버려야만 살 수가 있었다. 벌레처럼 살아서 생명을 지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침침한 방 안에 떨어지는 빗물 방울 소리가 되어서 여기저기서 노래처럼 들려왔다. 그 노랫소리는 행복했던 미국 생활, 중국에서의 선교 시절, 두만강 호텔에서의 사랑하는 아내와 손자를 안고 열심히 일하며 보람차게 지냈던 나날들을 주마등같이 생각나게 하였다. 북받쳐 오르는 눈물이 나의 목줄기를 타고 흘러서 가슴까지 적셨다. 영어의 몸이 된 지 이제 겨우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밑바닥까지 허물어지는 나의 자아는 과연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던가 라는 자학에 가까운 회한으로 나의 어지러운 마음을 이리저리 난도질하고 있었다. 그래 이 밤이 왔다. 목 놓아 울고 싶었던 것을 꾹꾹 눌러 참고 있었던 차에 쏟아지는 빗줄기 소리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다 털어놓고 엉엉 울부짖으라. 나를 원망하라. 나를 원망하라. 나의 벌레야. 그 습하고 끈적거리는 어두운 지옥에서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나의 원망의 대상이 되어 주셨다. 그 어느 누구도 해줄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은 또 대신해 주고 계셨다. 이거는 이 목사님만 이런 깊은 심년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때 힘들어야 되는 건, 참. 짤막하게 썼지만은, 정말 인간이기를 포기해야만이 거기에서 살 수가 있었던 거. 그냥 이 벌레들을 보면서 아유, 많은 걸 깨달은 거예요. 어? 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곳에서 만난 건 각종 벌레인데 이 벌레들처럼 내가 살으려면은 이 벌레들이 가지고 있는 듯한 그러한 심정을 가져야 된다. 이게 인간이기를 포기하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오는 거야.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살아라. 벌레처럼 사는 게 그러면 살아남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그 생각 속에서 지금 참 많은 것이 주마등 쳐가는 거예요. 누가 이거를 어떻게 글로 이 종이에다가 다 적겠습니까? 이거를. 그래 내가 이 지금 영화를 경계인이라는 이 영화를 지금 제작하려고 생각하는 게 바로 그거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나는 실화잖아요. 실제 사람이잖아요. 실제 사람이 그 곳에 가서 최악의 상황 속에 빠져서 생활해 온 과정에서의 일어났던 이러한 것들. 어떻게 제가, 나는 뭐 연극인이 앉아서 그 연극을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처절하고, 그야말로 이 인간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이렇게도 무너질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가지고, 어? 그래, 그때에 참, 정말 그렇게 돼 보고 나니까 아, 그냥 숙연해지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한 일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내가 한 일. 그 대가가 지금 이러한 입장에 처해져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내가 한 일은 무엇 때문에 했느냐 하는 거. 여기서 사람이 정말 원망보다는 그저 내 마음이 아주 뭐라 그럴까, 아, 예, 털어놨다고 생각했을까, 뭐 그런 느낌으로 그냥 모든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 예, 다 놔버리니까. 예, 모든 걸 다 놔버리니까, 내가 이걸 했다, 저거 했다, 이렇게 뭘 했다. 그걸 다 놔버리니까 그렇게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목사님이 이제 뭐 다른 사람하고 공감하고 싶어도 우리가 상상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공감 못할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때문에 보면은 목사님에게 주어진 그 독특한 그 순간들이 어떤 것 같아요. 그 깊은 그 내면 세계에 참 이게 참 고통의 시간들이 이제 흘렀는데, 근데 여기 보면은 그 그런데 이 고통의 시간 중에서도 그 하나님의 그 뭔가 그 목사님을 다 받아주는 이런 걸 느끼셨나 봐요. 그래. 어, 참. 참 그런 걸, 이게 뭐든지 혼자 있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 본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뭘 이렇게, 해온 일에 대해서 후회보다는 그러한 문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낮에는 가서 땡볕에 노동해야 되고, 밤에는 들어오면은 또 눈은 감고 있지만 하는 생각이 오고 가고, 그러는 사이에 그냥 스르륵 잠이 들어버리는. 근데 어떻게 잠은 잘 수 있었어요? 맨날 벌레 다니고 그랬는데, 네,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냥 거기서 그냥 네, 적응을 하신 거예요. 적응해요. 뭐가 왔다 갔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생각하다가 낮에 또 일을 하고 고단하니까 그냥 벌레랑 같이 자면서 그냥 쓰러져 주무시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또 툴툴 털고 또 밥 한 술 그거 먹고 또 일 가고, 또 일 끝나면 들어와서 또 이 벌레하고 같이 살고.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많은 걸 뭐 깨달았다고 할까요? 아니면 알았다고 할까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살아온 그 길을 이렇게 더듬으면서 그 과정에서 내가 뭘 했는지, 그래서 그 한 일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에 그런 감옥에서의 그런 어떤 처절함을 내가 이제 몸부림을 칠 때,
그런 그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내가 그 어떤 것을 포기하니까 그런 음성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건 모르겠고 인간의 길을 포기해라. 그러면 살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자꾸 어떤 감각을 찾으면은 스트레스에 부득해서 못 산다. 그래서 그때는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일부러 가족 생각이 나도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일부러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꾸 떠오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걸 떨쳐내는 그 생활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게. 1년 만에 1년 지났는데 겨우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렇게 말을 썼거든요. 그러니 이게 또 앞으로 이제 석방될 때까지 2년이 더 남았는데 아니, 그거는 2년이 남았는지 모르는 그때 거지. 당신은 몰랐으니까. 몰라요. 나는 예? 무조건 10년은 아, 참. 살아있다면 10년까지 가야 된다는 야. 그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까마도 큰 거죠. 그러니 참나 1년에 이렇게 밑바닥에 절망적인 인간의 그 한계 상황까지 1년에 한계 상황까지 내려갔다 이야기잖아요. 이제 좀 이렇게 이런 와중에 또 이제 같이 수감 생활을 하게 된 이면수 목사 이야기 나오는데 이면수 목사님 이거 읽을까요? 지나갈까요? 읽을까요? 지나가죠. 예. 지나 예. 그거는 다 예. 죽음의 문턱에서 이제 그 아까도 이제 우리가 읽었지만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속에서 이런 소제목으로 글을 쓰셨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아직 할 일이 하나 남아서 어두운 밤에 높은 산길을 헤매다가 구름이 자욱한 막다른 절벽 위에서 멈춰 섰다. 바로 맞은 건너편에는 또 하나의 산길이 열려 있는데 그 사이에는 깊은 낭떠러지가 가로막고 있었다. 그 절벽 사이에는 뿌연 물안개 같은 운무가 깊은 강처럼 자욱이 길게 늘어져 있어서 아래가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한 발자국만 앞으로 내디뎌도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느낌으로 몹시 두려웠다. 그런데 절벽 건너편에는 사람 형상처럼 생긴 거릿하고 하얀 물체 세 개가 자기들 쪽으로 건너오라고 나에게 손짓을 하고 있었다. 나는 건너가려는 생각도 약간 있었으나 발밑으로 보이는 아득한 낭떠러지가 가로막고 있어서 주저하고 있었는데 그 하얀 물체들이 점점 내게로 가까이 다가오면서 더욱 나를 오라고 손짓을 하였다. 그들에게 내가 소리쳤다. 나는 아직 할 일이 하나 남았어. 그 일을 마치고 가겠어. 뒤로 돌아가려고 등을 돌렸지만 발이 땅에 붙은 듯 떨어지지 않자 온 힘을 다해 고함을 치며 몸부림을 쳤다. 눈을 번쩍 떠보니 나의 몸에는 내가 덮고 자던 누더기 이불이 칭칭 감겨져 있었고 온몸이 차갑게 얼어붙었으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다. 감방에 있어야 할 내가 밖에 초토 철조망 밑에 흙바닥 위에 누워 있었다. 옆에 서 있던 감시원이 부스스 깨어난 나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면서 황급히 무전을 쳤다. 429번이 방금 깨어났습니다. 429번이 깨어났습니다. 잠시 후에
소장과 군의관, 간호사 몇 명이 허겁지겁 뛰어오는 것이 눈에 보였다. 나는 머리가 어지러웠고 들리는 주변 목소리가 윙윙거리는 소리로 들렸다. 그들이 내게 내민 김치 국물 한 사발을 벌컥벌컥 마시고 나니 조금 정신이 돌아왔다. 어제 저녁 밤에 내 방에서 취침한 기억밖에 없었다. 날씨가 추워지자 어제 저녁 지하 보일러실에서 덩어리 석탄을 태워서 수용소의 내부의 라디에이터로 첫 온수를 보내는 날이었는데 그 석탄의 일산화탄소가스가 어떤 이유로 인하여 나의 방으로 스며 들어왔었다. 429번은 정말 명줄이 기네. 돼지인 줄 알았어. 하루 간만에 다시 의식을 찾은 나에게 군의관이 말한 대로 난 저승의 문득까지 갔다가 돌아왔었다. 그날 저녁에 김치 국물을 몇 사발이나 마시면서 나는 곰곰이 생각했다. 나를 지옥의 문턱에서 다시 살아 돌아오게 한 그 마지막 할 일은 과연 무엇이었던가? 나의 가슴 속 10년 깊은 곳에 차곡차곡 쌓아두었던 못다한 일들이 아직도 내게 남아 있었던가? 이 지옥 같은 현실이나 머나먼 저승이 무엇이 그리 다르단 말인가? 나에겐 이승과 저승의 경계선이 종이 한 장같이 얇게 느껴지건만 하나님은 내게 이런 이승에서 또 무엇을 바라고 계신단 말인가? 예. 이게 지금 가스를 마신 거고, 예. 그리고 살아남으면서 깨어나면서 이제 꾼 일이 꿈인 것 같아요. 예. 그때 이제 날이 거의 조선은 북한은 보통 그 10월 되기 전에도 예. 좀 날이 저녁 때 되면 쌀쌀합니다. 아, 그래서 항상 다 긴 옷을 입고 다니지 예. 짧은 옷을 입은 적이 없어요. 10월달 되면. 근데 벌써 거기는 8월만 넘어가면 쌀쌀해요. 아, 쌀쌀합니다. 근데 내가 있던 곳은 또 그게 그 산속이라서 더 춥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9월 지나면은 썰렁썰렁합니다. 그리고 10월 들어서면은 이제 뭐 진짜 춥죠. 예, 그때 이제 밑에서 아마 그 석탄을 뗀 것 같아요. 예, 추우니까. 예. 근데 그 석탄을 떼서 아마 그렇게 건물을 대피려고 그랬는지는 모르는데 그게 이제 가스를 맞게 된 거죠. 나도 모르지만. 응? 그리고 교화소가 2층인가요? 1층, 1층, 1층밖에 없어요. 1층밖에 없는데 예, 1층 밑에 지하에서 예, 이제 석탄 됐다 예, 이야기예요. 아, 난 그 잔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네. 연탄가스를 뭐 어떻게 맞아서 이렇게 그건 아니거든. 그냥 취침 시간이 됐으니까 429번 허리 피라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잘 시간인가 보다 하고 이제 잤죠. 그리고 나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내용이 보이는 거예요. 물체가 보이는데 오라는 거지, 자꾸. 그래서 가려고 보니까 밑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깊으니까. 근데 겁이 나더라고. 여기서 오라는 데하고 그 사이에 뭔가 깊은 계곡이 있단 말이에요. 건너가려고 하는 마음도 있어갖고 움직이려고 한 발을 내딛으려고 밑을 보니까 안 보이는 거야. 이게 겁이 나서 얼른 뒤로 물러서면서 그 물체를 향해서 이야기를 했죠. 3번이나 했어요. 내 지금은 못 간다. 내 할 일이 하나 남았는데 이 일을 끝내면 내가 그때 가겠다. 그걸 내가 3번 그랬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깨어난 거예요, 내가. 깨어나서 보니까는 첫 조망 밑에 그냥 날 둘둘둘 말아갖고 그래 놨고, 응? 차올 찹죠, 여기. 예? 그런데 내가 그때 그걸 움직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깨어났을 때에 그들이 하는 얘기만 들리는 거지. 응? 그 목사님이 그 깊은 그 절망 속에서도 응. 벌레 같은 그 절망 속에서도 그 안에 내면 깊은 곳에 응. 뭔가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이 남아있다고 하는 그 깊은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게 평상시서부터 있었지. 예. 근데 그걸 내가 못하고 이제 여기 이걸 이제 건너가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거를 내가 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겠다라는 그런 한쪽에서 그렇게 그런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나는 못 가겠다 지금은. 내가 할 일이 하나 남은데 이 남은 한 가지 일만 하고 나면 난 그때 가겠다. 예? 그때 이제 이런 것을 내게 보여준 거. 이 하나 남았다고 하면서 이거 뭐 세 번이나 외쳤다고요. 예. 하나 남았다. 아직 하나 남았다고. 그 예, 지금은 참. 내가 못 가겠다. 지금은 못 가겠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깨어난 게 첫구멍이고 그 자리에서 이제 내가 그 연탄가스로 이미 그 의식을 잃었는데 그게 하루 지난 날이다 이거예요. 하루 만에 깨어났네요. 그래서 난 그걸 이제 깨어나서 그 소리를 듣고 아는 거지. 왜 나를 지켰던 그 뭐야 얘들이 다 군인이거든. 예, 간수지만은. 얘가 이제 뭐 무전을 치는 것 같아. 그 소리가 좀 들려. 그러더니 뭐 바로 나를 업어가지고 내 방으로 데려가고. 그때서부터 이제 뭐 간호사 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 링겔도 꽂아주고, 그 다음에 그, 김치 국물인지 뭐 그런 거는 한 바가지 떠다 주더라고. 이 먹으라는 거지. 아, 근데, 그럼 이제, 그, 저, 교화소에 있는 그 사람들은, 일단, 목사님이 죽으면 안 되는 거네.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이제 들어간 지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어, 그 상황에서 나는 외국인이잖아. 내국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죽으면 이게 상당한 그 외교적으로 파장이 일어나거든, 지금. 미국 시민권자. 그렇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내가 죽으면 안 됐던 거란 말이야. 그 전에, 제가 이제 2015년도에 그 체포돼가지고 평양으로 와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그 조사받는 그 건물에 그 웬베어라고 있어요. 예. 그죠? 그 사건이 커졌죠. 예, 난 예, 그때는 예. 그걸 몰라서 예. 그게 누군지. 근데 웬베어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직접 내가 바깥에 운동 나갔다 들어오면서 복도에서 마주쳤거든. 근데 난 그때 얘가 미국인인지 러시아인인지 내가 이걸 교화소에 있을 때 이야기. 아니지. 취조받을 때. 취조받을 6개월 동안 때지. 취조받을 때. 6개월 예. 동안 취조받을 때. 예. 그때 내가 복도에서 얘를 봤는데 키는 좀 커요. 키는 근데 언뜻 보기에 러시아에 같더라고. 그러니까 평양에서 봤다 나는 이야기네. 그냥 지나치고 내 방으로 왔지. 내 방을 가야 얘가 조사받던 방이었거든. 바로 앞에서.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조용했던 그 건물에 느닷없이 막 내 앞에 방에서 소리가 나더라고. 영어로 소리가 나. 그건 누가 뭐, 누가 하나 또 잡혀와서 또 얘들한테 조사를 받는 거는 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그리고 이제 얘들이 나를 운동을 시켜주니까, 한 10분씩, 15분씩 운동을 시켜주니까, 운동 갔다 들어오면서 얘를 본 거거든, 복도에서. 얘는 나가는 거고 난 들어가는 거. 근데 얘가 축 처져가지고 둘이서 부축해가고 가더라고. 그게 끝이야, 내가 다 본 거.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어떻게 나와 보니까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뭐, 난 그때 이름도 모르지만 나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친구가 그런, 그, 일로 내가 조사받는 그 조사실 옆에 방에서 조사를 받았던 거지, 그러니까. 난 그걸 그때 당시에는 모르고 그냥 복귀하고 가고 난 왔던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일을 겪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나를 살려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다행히 이제 뭐 연탄가스로 중독이 돼서 이렇게 됐으니까 어쨌든 뭐 살려는 네. 났지. 이게 나도 뭐 의사들도 동원되고 예, 이게 이게 내가 살 운명이었던 거지 지금. 응? 그죠? 내가 지금 그러한 그 꿈속에서의 그런 어떤 뭐 꿈속이 아니지 뭐 이미 사람이 의식 없이 죽었는데 뭐 꿈이겠어. 그냥 그 상황에서 그걸 보고서 그냥 환상을 보신 거예요. 살아났으니까. 영적 세계가 잠시 이제 그리고 이제 살아나고 난 뒤에 뭐 극진하게 또 해주더라고. 또 며칠간 일 안 시키더라고. 지금 살려야 되니까. 살려야 되니까 한 나흘 동안 일을 안 시키더라고. 그때는 뭐 반찬도 좋은 거, 밥도 좀 많이 주고. 어떻게 살려라, 어떻게 살려야 된다. 그래서 내 속으로 야 이거 계속 깨부리고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아유, 참. 그리고 나서 이제 살아나고 나서 이제 며칠 쉬고 이제 또 변동 없이 또 작업 이제 다녔죠. 야, 참. 참 감옥 생활하면서 별일 다 겪어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있다. 그 얘기를 내가 쓴 거야. 이거 일산화탄소 가스 발전하고 후유증도 있는데. 네, 후유증이죠. 지금도 내가 중국에 갔을 때 그때 내가 2018년도에 나와갖고 19년도에 중국에 갈 일이 있었죠. 누구 때문에 갔냐? KBS 시사기획창 제작진들하고의 다큐멘터리를 찍을 일이 있어갖고 중국에 갔을 때요. 네? 거기는 중국은 아직도 탄을 때거든. 탄 냄새를 맡으니까 이 머리가 얼마나 빨개지는지 막 속이 울렁대지. 그 후유증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어디 뭐 연탄가스 같은 연탄 냄새가 나면은 좀 머리가 약간 지근지근해요. 그러면 아스피린을 내가 꼭 먹지. 그게 그대로 있는 거 같아요. 그게 얼마나 그 효과가 컸겠어요. 그게 완전히 의식을 잃고 쓰러져가지고 죽었다고 이렇게 밖에다 내밀어 놓은 건데 뭐. 근데 참 진짜 모진 목소리. 뭐 하나님이 살려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목숨이지 지금. 참. 차라리 그때 죽어버렸으면 그냥 그걸로 다 끝나는 일인데 지금 살고 나니까 이게 하나 남았다고 소리치니까 그게 하나가 뭐죠? 하나가 있죠 지금. 네, 그거는 뭐 이런 방송에서 그렇죠. 곤란하고. 알겠습니다. 또 이제 참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저는 이렇게 이거 책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아무리 책 읽고 목사님과 공감하려고 그래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도저히 공감할 수 없는 목사님만이 간직할 수밖에 없는 깊은 그런 내적인 고뇌라든지 또 어떤 꿈이라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어느 교통해가면서 또 살아가는 게 사람 사는 거니까 목사님 마음 편하게 주제를 하나만 더 좀 하겠습니다. 사모님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까지 좀 해보겠습니다. 반역자의 여편네가 된 아내 이야기입니다. 주은거시를 생긴 아내. 평양의 처가 집안 인맥과 나의 외자 투자 유치 자선사업 활동 등으로 우리 부부는 그동안 북한에서 탄탄대로의 길을 걷고 있었다. 나의 비밀 정보 수집과 첩보 활동은 없었다면 우리 부부는 그야말로 북한에서 철밥통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내가 보위부에 체포되자마자 내 주변에서 나와 관계했던 모든 사람들이 모조리 체포 연행되면서 당연히 나의 아내도 남산호텔로 적시 연행되어 갔다. 이미 출국 금지 조치도 내려진 상태였다. 당시 라진시 남산호텔은 일반 호텔 업무도 운영했었지만 일반인 모르게 보위부의 비밀 업무도 취급하는
안가 역할도 했었다. 남산 호텔 안의 밀실에서 아내의 취조가 시작되었다. 미국인과 결혼한 이유가 뭐냐? 그 미국인과 함께 조선으로 들어온 이유가 뭐냐? 그리고 남편과 함께 비밀 공작 활동은 뭐며 평양 고위층 누구를 초청했냐? 아내의 집안과 공화국 고위 인맥들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등등 취조를 받았다. 나의 아내는 그러한 고위부 조사원들의 추궁에 도리어 격렬하게 항의했다. 절대로 나의 남편은 공화국 법률을 위반하거나 반체제 활동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렇게 죄송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실 나의 아내는 내가 활동했었던 비밀 첩보 활동에 대하여 일절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나중에 행여라도 잘못된 일이 발생하더라도 아내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년간 철저히 아내도 모르게 비밀 활동을 유지해 왔었다. 보위부의 집요한 추궁과 엄청난 나의 비밀 활동 사실이 조금씩 드러날 때부터 아내는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으로 말미암아 몇 번이나 실신했다고 한다. 더군다나 아내는 내가 체포되기 한 해 전에 2014년도에 서울에서 유방암 수술을 받고 난 후 계속 암 투병하던 시절이었다. 4, 5일간 남산 호텔 안가에서 기본 취조 후 아내는 두만강 호텔 내 숙소로 옮겨져서 3개월 동안 자택 연금이 된 채 수사를 받았다. 다행히도 보위부의 집요한 조사에서도 아내가 나의 비밀 활동과 연루된 증거가 전혀 나오지 않았기에 취조실로 끌려가지는 않았다. 그러나 나선시에서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아내는 졸지에 반역자 간첩의 아내로 신분이 바뀌었다. 호텔 직원들이나 그동안 북한에서 우리 부부에게 호의를 가졌던 당원들, 알고 지냈던 모든 이웃 주민들은 아내에게 등을 돌렸다. 반공화국 적대행위, 수뇌부 제거, 간첩죄와 최고전원 모독죄, 국가모반죄 등은 평양의 인맥들도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특대형 범죄이기 때문에 아내는 외톨이가 되어서 매일 망연자실 절망감으로 심신이 쇠약해져 갔다. 청천하늘의 날벼락을 맞은 아내의 곁에는 모든 사람이 사라졌으며 남편은 이제 언제 집으로 돌아올지 아니면 살아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예. 몇 번이나 실신하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 아내 아픔에 대해서 이제 글을 남겼습니다. 예, 뭐 글을 남겨야 이게 아내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살아 돌아온 이후에 내가 2015년도에 체포되고 난 이후는 나는 모르잖아요, 이제. 제가 이제 2018년도에 석방되어 나온 이후에 이게 집사람하고 진짜 3년 만에 이제 재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내가 붙잡혀 가고 자기가 겪은 얘기를 나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정말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지 그거에 아니, 대해서 얘기를 몇 번이나 실시됐다 그러면 이거 뭐 정신의 고통이 참 이게 그래요. 표현할 수가 없네요. 참. 그 당시에는 우리 집사람이 수술을 했단 말이에요. 수술을 아마 2014년도에 했을 거예요. 이게 암 수술을 하신 거예요. 수술을 서울로 나와서 서울. 그러니까 막 고통이 겹친 거예요. 이게 몸도 아픈 데다가 그 일을 딱 갑작스럽게 겪고 나니까 이게 사람이
아니, 뭘 알면은 뭘 좀 네. 당황을 하겠지 않겠는데, 네. 이건 전혀 모르다가 내가 네. 체포당하고 난데, 이 네. 사람도 체포당해 네. 데리고 가서 조사를 아, 어떻게 참 된 내막을 전부, 예? 물어보니 답답한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충격이라고. 그러니까 여자 몸으로서 이게 네. 정신적으로 이게 견딜 수가 없었던 거지. 근데 내가 다행히 정말 내가 첩보 활동을 한 거에 대한 이체는 내가 말하지 않거든. 이 사람은 전혀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같이 있었으면. 취재실로 안 갔는데도 예, 실신을 했으면은, 그렇죠. 이거 뭐, 예. 이게, 왜냐하면 일단은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사람은 네. 나름대로 이 공화국에서 자기의 그 선조들의 기록이 있고 그 선조들에 의한 그런 자녀, 응? 네. 가족이다 보니까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었던 거지. 네. 그런데 이제 이런 큰 사건이 벌어지고 나니까 이제 그때서부터는 아주 색안경으로 보게 되는 거다. 응? 남편이 이미 반공화국 행위를 한 적대 네. 행위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받은 겁니다. 야, 참 충격이 예. 어마어마했겠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붙들려 가고 난 뒤에 이제 그 사업을 떠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뭐 이러저러한 그 조사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괴로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털어놓아서 제가 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에 대한 무슨 뭐, 예, 이, 우리 집사람은 중국 조선족이죠. 그러나 고향은 양강도예요. 네. 고향은 양강도예요. 근데 이 사람의 우리 집사람에 대한 이 내막도 나는 사실은 미국에서 결혼해서 살 때까지도 몰랐고 중국에 와서 알았어. 네. 그때서 비로소 자기의 네. 집안 얘기를 그때 해준 거예요. 네. 나는 그런 거를 우리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뭐 이 사람 뒤에 과거가 어쩌니 이거 따지지 않고 네. 묻지도 않습니다. 네. 필요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 생활이 다 그런 네. 거거든요. 모르겠어요. 한국 생활은 뭐, 콩이요, 팥이요, 다 따지고 사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서로 만나서 결혼하고 이렇게 사는 거는요, 현실이 중요한 것이 네. 과거의 일은 그닥지 관심이 네. 없어요. 예? 비록 저도 여기서 태어난 한국 사람이었지만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다 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마인드가 없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살 때는 뭐 그냥 여자 남자로서의 부부로 사는 것이지 뭐 여기에 뭐 네 과거를 뭐 말해달라 뭐 말할 필요가 그 말한들 뭐 하겠어. 필요도 없는 거. 그러니까 일체 본인 자신도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다만 자기는 중국에 사는 조선족이다라고만 밝힌 거지, 뭐 자기 집 뭐 친인척 관계 이걸 쭉 말한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중국으로 왔을 때 이 사람은 나하고 얘기를 하기를 가면은 당신만 가지 나는 안 간다. 정이 가겠으면 이혼을 해주고 가라는 거야. 자기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설득도 하고 내가 결심이 워낙에 강하니까 할 수 없이 어, 가기 싫은 곳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이 사람.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자기의 친인척들의 그 인맥을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장성택까지 만나서 장성택에 의해서 제가 거기 들어가고 사업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뭐 더 구차한 건 우리 집사람의 가족 관계에 대한 그런 얘기는 옛날 얘기니까 더 이상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뭐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 이 사람의 그 인맥 때문에 저도 북한에서 대단히 예,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대우받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활동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 그런 것이 아니었더라면은 내가 첩보 활동도 할 수도 없었고, 또 그런 사업도 할 수 없었던 거. 근데 이제 제가 체포당하고 난 뒤에 이제 본인도 그런 걸 당하고 나니까는 그게 너무나 황망스러운 거예요. 음. 그걸, 그 심정을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0번째 시간. 다음번에는 이제 우리 사모님의 북한 탈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10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